벗어나서 그냥 멋대로 생각하면 그건 죽음에 이르는 게 냉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보다 힘이 센 나라들이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이해관계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면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정책을 해야만 우리가 들어먹지. 미국 같으면은, 미국은 우리가 주변 상황이라고 하지만 주변 상황 중에 미국 빼놓고 일본, 중국, 러시아 세 나라 힘을 연합을 해도 미국 한 나라하고 하면 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때 지멋대로 해요. 그러나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지금 트럼프 저렇게 해가지고는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했으면 아마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쫓아버리고 국제대회 넌 참가하지 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간다 그러면 트럼프 오셨어? 인사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지정학적인 여건. 지정학적인 여건 하에서 한 나라가 국가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목표가 뭐냐? 국가의 이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달성하는 게 국가 목표겠지. 국가가 지향하는 바. 근데 대개의 나라들이 국가가 지향하는 건 비슷한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국가 안보, 영토를 지키고 정치 체제를 지키고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가치로 국민들이 윤택하게 살고 경제 발전도 하고 가능하다면 정의롭게 분배가 되는 세상, 이런 경제적인 가치들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없는 국가 목표나 국가 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통일이에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통일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 세계 거의 어느 나라도 없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대만 하나 이제 통합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건 뭐 대만은 워낙 상대가 안 되니까 우리랑은 비교할 바가 없죠. 우리는 통일이라는 게 뭐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고 어렸을 때 얘기했듯이 그런 상황이니까 통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대부분 이 통일과 관련된 이건데, 그러나 통일이 국가 목표 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속하는, 통일이 되면 뭘 다 희생할 수 있다, 그건 또 아닐 거예요. 통일이 되면 적화 통일 안 되잖아. 일단 적화 통일 안 되잖아. 통일도 통일 나름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결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의 하나가, 통일이 우리의 목표지만 통일은 첫 번째 반드시 평화적으로 된다. 전쟁을 거쳐서 통일이 된다 그러면, 전쟁은 엊그저께 북한이 지금 수소폭탄급에 해당되는 거 실험했는데 그게 서울에 떨어지면요 최소 200만 명이 죽습니다. 200만 명이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200만 명 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서울에 사람이 살지 못해요. 서울에 지금 1000만 명 사는데 전부 자기 집이 뭐 살아남아도 아마 뭐 병 걸리거나 방사능 낙진에 맞거나 그러면, 제가 70년대 초에 본 그 기록 영화에 보면 이미 지금 또 50년 전의 다큐멘터리 그 필름인데 거기도 보면 살아남는 게 죽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죽는 게 오히려 더 나아. 한 발만. 지금 그렇게 엄중한 상황에까지 지난 정부들이 북한이 핵을 보도한 걸 방기해가지고 이 꼴이 된 겁니다.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없어도 전쟁을 통한 통일이라면 50년대 60년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망하는 통일하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평화 통일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아마 더 평상시에 생각 못해서 오셨을지 모르지만, 통일이라는 게, 통일에 가는 과정도 이 많은 비용이 들지만 통일이 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요. 물론 또 하나는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해야죠. 적화 통일이 되면 안 되지. 그건 뭐 말씀드릴 것도 없고, 통일은 시대 정신으로 보거나 뭘로 봐도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이 돼야죠. 근데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저비용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비용이 덜 드는 통일이 돼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요거 좀 전문성에 속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세사 중에 통일이 제일 평화롭게 되고 가장 저비용이라고 생각되는 독일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독일의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동독이 민주혁명을 해가지고 골바초프의 영향을 받아서 민주혁명을 해가지고 정권이 스스로 그냥 다 물러나 버렸어요. 사람 죽이지도 않고 그냥 다 물러나 버리고 민주선거를 해가지고 동독에서 선거 결과 정부가 수립됐는데 그 정부의 새로 탄생한 정부가 콜 정부, 서독의 콜 정부한테 우리 좀 통합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그냥 흡수돼 버렸습니다. 피 한 방울 안 해요. 그 이상 대한민국도 그 이상의 통일을 바라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통일이 됐어요. 그 이상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김정은이 저런 상태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일이 된 이후에 비용이 얼마 들었냐? 1991년에 통일됐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최소 100조에서 150조 원을 서독 지역에서 다 긁어 모아가지고 동독 지역으로 매년 줬습니다. 1원도 안 쓰고, 1원도 안 쓰고. 물론 독일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그 피해액은 좀 적다고 생각이 되죠. 100조에서 150조. 이게 여러분들 실감이 나시지 않으니까. 그럼 대한민국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때 계산을 해봤어요. 김정은이가 총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지금 내일 통일이 됐다. 그건 아주 해피한 케이스죠. 아주 해피한 케이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김정은이가 지금 총 맞아서 죽었어요. 지금 만약 죽었다. 갑자기 지금 죽었다. 북한에 어떻게 될까? 아마도 집단 지도체제나 김여정이가 잡거나 뭐 할 겁니다.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게 가장 전문가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안 무너진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제일 많고요. 아니면 혼란 상태가 돼서 막 내전이 벌어지고 막 그 군부 파벌끼리 막 총싸움하고 막 그 김정은파 비군 김정은파 막 내란이 벌어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그런 사이에 중국이 군대를 끌고 들어온다.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중국이 군대 끌고 중국한테 전쟁을 선포해? 해봤자 우린 죽는 거죠. 북한이. 중국도 핵이 200개에다가 그 상대가 됩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이런 많은 불길한 시나리오들이 엄청 많아요. 김정은이가 총 맞아 죽어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북한의 전역을 우리가 당연히 북한이 무너지면 북한의 낮은 선봉 신의주까지 다 우리 땅이 될 것 같죠. 저는 그렇게 되면 정말 매우 행복한 정말 그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이 보질 않는데 일단 그렇게 된다 그러면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따라서 통일의 또 조건이 있죠. 북한의 전역을 흡수해야죠. 그것도 조건.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이 그냥 어떤 경로를 거치든 북한이 그냥 우리한테 그냥 백기투항해서 흡수가 돼. 흡수통일이 됐다. 그러면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이명박 정부가 계산을 해봤어요. 통일 항아리 뭐 해가지고 류익 통일부 장관 뭐 해가지고 그때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 뭐 계산이나 해보자. 해봤더니 KDI에서 해봤어요. 해봤더니 30년 동안에 2,500조 원. 그러니까 약 1년에 80조 원씩 우리 한 푼도 안 쓰고 매년 80조, 올해 80조, 내년 80조, 그 다음에 80조. 80조가 얼마만한 돈이냐?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400조 조금 못 되나 그렇죠. 400조 원. 그러면 58이 40이니까 5분의 1입니다. 국가 예산의 5분의 1을 우리는 한 푼도 안 쓰고 북한을 매년 한 번은 줄 수 있죠. 그죠? 근데 매년 30년 동안 준다. 어떻게 될까요? 세금 엄청 더 많이 내야죠. 엄청 더 많이 내요. 교육, 복지 다 예산 투여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국방 예산은 통일이 되면 줄어들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는데 우리 북한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들하고 국경 맞대는데 만약 국방비 줄일 수도 없죠. 따라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것이다. 통일이라는 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그 이전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거고요. 그거는 김정은이가 총 맞아 죽었거나 북한이 무너질 때 얘기고 거꾸로 지금 상황은 북한한테 흡수 통일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죠. 경제력이 우리가 지금 북한이 40배입니다. 40배지만 40배 강하다고 반드시 북한이 우리에게 흡수되리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죠.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멘탈리티는 북한이라고 하나의 거지들
야, 저것들 뭘 안 도와주면 쟤네들 굶어 죽을 거 아니야.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을 굉장히 비하해서 보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리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명박 대통령 그런 분들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야, 개성공단 뭐 기숙사 조달 그거 져주지 마. 개성공단 기숙사 지으면 걔네들 말이야 노조운동. 그거는 아주 현대건설에서 아주 지겹도록 내가 그 기숙사 지으면 노조하니까 져주지 마. 이게 어떤 발상이냐면요. 북한은 그거 지고 내가 북한하고의 거래는 다 도와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대화하자 그러고 뭐 다 박근혜 정부 때 그랬잖아요. 확성기 방송 때문에 아마 김정은이가 잠 못 잘 거라 그랬잖아요. 확성기 방송 중단하겠다고 남북 군사회담 하자는데 왜 안 나오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도 비하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걸 비하할 정도로 우리가 핵을 가지고 걔네는 없고 그러면 비하해서 좋아요. 경제력이 40배고 우리가 핵이 있고 걔네가 없다. 그러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나면 김정은이 생각에 남조선의 그 모든 인민들은 자기 손에 목숨이 달려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참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그 일본 너머로 중거리 미사일 쐈는데 우리는 동해에서 왜냐면 어저께부터 알았으니까 그 동향이 미사일 발사할 거라는 동향을 미리 알아가지고 이미 지시를 해놨어요. 북한이 미사일 쏘면 동해에서 현무2A 미사일 발사해라. 그거는 저 300km 날아가는 건데 평양이 인근에서 발사했으니까 평양에 그 순환 비행장 발사한 곳까지 정확하게 가격이 270km가 나오는데 270km 사격해봐. 그래서 쐈어요. 그래서 현무2A를 폭탄을 투하했는데 두 발 중에 한 발은 불발했고 한 발만 떨어져서 폭발했는데 한 발이 불발한 것도 참 불길하지만 그 터졌다고 해봐야 그 폭탄은 북한이 핵실험한 것 아무리 우리 폭탄이 강하다고 인정을 해줘도 1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100배의 힘, 100배의 위력이 강한 폭탄을 갖고 있는 북한한테 그거를 위협이라고 우리가 하고 북한을 언제든지 우리가 혼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속으로는 웃음이 나오는데 웃으면 안 되겠죠. 우리 정부로서는 그게 최선이라니까. 우리 전술핵은 배치 안 하겠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참 큰일이다. 경제가 40배면 뭐합니까? 당장에 진짜로 국지전이라도 벌어지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연평도나 백령도 순식간에 한 2시간 동안에 점령해버리고 우리가 그거 복구하려고 공격하면 잠깐 그거 복구하려고 공격하면 서울에다가 핵폭탄 쏘겠다. 그거 어떡할까요? 그 쏠렘 쏴 같이 죽자. 근데 우리 같이 죽을 수가 없어요. 같이 죽일 게 없잖아요. 우리는 북한은 우린 다 죽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전술핵 지금 고려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희한해요. 제가 남도 아니고 저도 다 저 참모들이라는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그런 생각을 지금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만 해도 남북한의 경제력이 60년대는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가 낮고요. 70년에 비슷해져가지고 1990년이 됐을 때는 우리가 20배 이상 앞서갔다. 1970년에서 90년, 20년 사이에 세상이 정말 많이 20년 동안에 우리가 북한의 20배 그리고 94년에 김일성이가 죽으니까 북한의 경제는 더 추락해가지고 또 홍수나고 뭐 가뭄 들고 그래가지고 더 추락해가지고요. 90년대 말에 가면 거의 30배. 그러더니 지금 40배.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군사안보적으로는 맹추 국간에 핵 그거 개발하는 것도 못 말 걸고 그거 이데올로기나 서로 이념 갈등 싸우느냐고 육자회담 8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좋아요. 북한이 핵을 개발했어요. 왜 개발했을까요?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핵을 개발했을 거예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독재자고 인권 탄압하고
경제적으로 남한보다 너무나 경제가 올라갔기 때문에 참 그 능력 없는 지도자다. 이렇게 욕하는 거는 전 늘상 그렇게 욕하죠. 욕하지만 우리의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박정희를 존경하는 분도 있고 박정희 독재자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그렇잖아요. 경제 발전은 훌륭하고 독재한 건 잘못됐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박정희도 1969년에 닉슨이 괌 독트린을 발표해서 주한미군 2만 명을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니까 박정희가 은밀히 지시한 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라고 지시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당시 냉전에서 이제 대탕뜨시기로 가는 시절이잖아요. 우리의 적국이 어디입니까? 북한과 동맹국인 중국과 소련. 당시에는 뭐 중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공하고 소련. 중공하고 소련은 한반도 뭐 박정희 핵 개발하는 것 제가 얘기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중에? 70년대 초반에 박정희가 핵을 개발했는데 중국이나 소련이 너 왜 핵 개발해? 핵 개발하지 마! 그런 얘기 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미국은 박정희한테 수도 없는 압박을 넣어서 너 핵 개발하면 가만 안 둬. 너 뭐 진짜 너 혼날 거야. 원조 안 해줘. 한국군 국방 도와주자.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어. 온갖 압력을 다해가지고 1975년에 한국의 핵 개발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건 바로 미국이었어요. 왜 그 방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트럼프가 지금 시진핑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시진핑이 당시에 미국처럼 70년대 초니까 누굽니까? 닉슨이나 포드 뭐 이런 행정 때 한국 정부에 엄청난 압박을 넣어. 너 핵 개발하면 한미동맹 자체가 깨진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한 거예요. 뭐 쌀 원조 안 준다. 뭐 온갖 걸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시진핑이 완전히 180도 달아져서 김정은이한테 너 핵 개발 안 하면 안보리 제재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원유 끊어버릴 거야. 그러면 못 개발할지도 모르죠. 진짜.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관건이에요. 지난번에 첫 걸음은 뛰었어요. 요번에 안보리 결연에서 원유 공급의 지난 12개월치의 그 통계 그만큼을 중국이 북한에 보낼 수 있는 한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안보리 결의안의 성과가 그거예요. 2375호. 그러나 양은 하나도 제한 안 했어요. 일단은 석유 제재가 시작돼. 다른 것도 정유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LPG인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 합치면 약 30% 줄였는데 원유 자체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줄인 게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거는 중국이 진짜로 절대로 핵을 개발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하면 되죠. 근데 결심하게 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 트럼프는 못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왜냐하면 그거 하려고 그러면 중국도 옛날의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을 제재하면 미국도 휘청휘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중국이 지금 무역흑자를 미국에 대해서 3,500억 달러,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약 400조 돼요. 우리나라 1년 예산액 정도를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흑자로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에 대해서 규제하면 중국이 상당히 압박을 받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미국이 중국에 투자해서 일단 뭐 애플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게 중국에 들어가죠. 전 자세히 그런 건 모르지만 이 모모 회사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 제품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해요. 미국 회사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미국의 무역 적자로 잡히는 거예요. 따라서 트럼프가 중국을 무역 제재를 하는데 미국에서 로비가 엄청 들어가서 제발 제재하지 말아라 들어오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 기업이 하는 거예요. 왜? 너가 제재하는 게 미국 너가 누워서 침뱉게 하는 거야. 그거 우리한테 떨어져 라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제재 못해요. 트럼프의 모토가 뭡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국익을 자나깨나 미국 국익만 챙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국익에 그렇게 손상이 되는데 하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제재를 하는데 아주 선별적으로 우리 혹시 미국 기업에 손해보는 거 없니? 이렇게 제재도 손해보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래서 손 아무도 안 드는 그런 것만 제재를 지금 이제 골라오면 그러면서
제가 또 화이팅 가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미국의 트럼프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북핵 문제를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대외적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는 생각하잖아요. 미국은 북핵 문제라고 하는 건 한 5번째 정도의 순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북핵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들이. 북핵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권위를 세우고 경제적인 이익을 옹호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고 중동 지역의 IS랑 테러리스트라고 싸우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북핵 문제도 안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순서가 매우 낮고 복합적인 거 이게.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으면 북핵 문제는 내버려 두고 무역 적자 줄이는 거 요거에 치중을 하고 그게 미국이에요. 지금. 따라서 미국과 우리가 하고 동맹이지만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친다고 했죠. 미국은 알자로 없어요. 자기 국익만 챙기니까. 특히 트럼프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만 믿고 우리의 국가 안보를 그냥 현무 2A 250km 하는 건 핵폭탄에 100분의 1도 위력이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혼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게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가서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거예요. 결국은 협상으로 해결이 돼요. 협상으로 해결이 되는데 협상은 지금은 저는 그때 될 줄 알았어요. 북한이 트럼프가 이거 이제 연대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7월 달에 고각 발사 2번을 해가지고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맞출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미국이 끄떡도 안 했죠. 끄떡도 안 하고 트럼프가 골프 치다 말고 일단 맥메스터 보좌관이 뭔 얘기를 해요? 예방 공격을 할 수 있다. 예방 전쟁을 할 수 있다. 예방 전쟁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인 거예요. 예방 공격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북한이 이를테면은 무기를 소총을 만드는데 저 소총은 언젠가는 미국인들을 살상할 것이다. 따라서 그 소총을 만들고 있는데 미국이 가서 공습을 하는 거예요. 그 예방 전쟁 있을 수 없는. 그게 정당하다면 지금 온 세계는 전쟁을 모든 나라가 다 같이 전쟁을 해요. 일본이 이지스함하고 저거 독도에 분쟁 될 때 그 이지스함하고 우리 이지스함하고 싸울지 모르는데 그 이지스함도 그거 가서 폭격해야죠.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맥메스터가. 예방 전쟁을 할 수 있다. 말도 좀 가려서 해야지. 선제 공격은 합법 불법 논란이 있는데 선제 공격이란 건 뭐냐면 상대방 가상적국이 자기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하려는 게 임박했다는 증거가 있고 다른 수단으로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정이 될 때 그때 이제 나오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자유권. 우리도 정당방위라는 거 있잖아요. 정당방위의 개념으로 선제 공격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엄밀하게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임박했다는 증거 이런 거 이게 있을 때 가능한데 이건 그냥 예방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미국이 좀 너무 오버하는구나.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지만 핵무기 가져봐야 20개도 안 돼요. 미국은 5,000개가 넘어요. 5,000개. 각종 수단에 1994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이미 북한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 와이프 아웃. 지도상에서 이건 여기 없어. 여기 불모지야. 이렇게 지워버리겠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상대가 되지도 않는 정말 수십 배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예방전쟁을 하겠더니 김정은이 소스라치게 놀랬겠지. 그러던 차에 트럼프가 골프 치다 말고 나와가지고 화염과 분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 분노라는 거는 이게 단순히 앵그리에다가 이제 리텔리에이션, 화난 것뿐 아니라 보복을 한다는 개념이 들어있대. 누가 영문학자가 그러더라고. 그 분노라는 말이, 이 피어리라는 말이 이게 좀 그냥 앵그리하고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핵전쟁,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김낙겸이가 전략권사령관이 나타나가지고 뭐라면, 그래 너네가 그렇게 힘세다며, 그래 어디 보자. 괌에 영해 밖 30km 40km에 네 발을 동서남북으로 쏴가지고 괌을 없애지는 않겠지만 괌을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걸 보여주마 라고 해서
그런 거 한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한 실행 계획을 짜가지고 최고사령관께 보고드리고 최고사령관의 지시가 있으면 실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계획을 보고했대요. 8월 14일. 김정은이가 일단 보고 잘 받았고 일단 그 미국인들이 어떻게 하나 좀 두고 보자. 그런데 트럼프는 두고 보자는 놈치고 무서운 놈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들도 막 들어가고 했는데 북한이 조금 고개 숙이는 듯 하니까 트럼프가 나와서 북한이 조금씩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하는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줄 모른다. 그랬는 차에 8월 29일 날 쐈죠. 일본 넘어로 쐈죠. 그러다가 그 전에 이 기대령인가 어디서 좀 단거리를 쐈는데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청와대는 무슨 방사포라 그러고 미국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서로 혼선이 있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일본 너머로 8월 29일에 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런 차에 9월 3일날 수소폭탄급 핵실험을 감행했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쏜 거죠. 제가 보기엔요, 제 견해로는 미국이 북한한테 아무 조건 없이 진지하게 협상하자. 아무 조건 없다. 만나자. 협상하자. 그래서 고위 뭐 최소한 차관 정도 보낼 테니까 협상하자. 조건은 없다. 이렇게 나오면 북한도 도발 일단은 중단하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안보리 제재하고 막 괴롭히면서 우리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계속 도발한다고 봅니다. 일단 SBS 6시 반에 보고 있어요. 제가 SBS에 나가서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미국은 계속 도발할 겁니다. 아니 북한은 계속 도발할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금 미국하고 담판을 하기 원하는데 조건을 많이 걸어. 미국이 조건이 많아.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트럼프보다도 오히려 더 대북 강경파였던 부시는 뭐야? 북한이 말 안 들으면 정권 그냥 붕괴시켜버리겠죠. 아니 간단한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담 후세인보다도 못한 놈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006년 10월 9일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니까 부시가 어떻게 했냐? 야 힐타가 뭐라? 너 북한하고 당장에 지금 협상 조건 없어. 제네바에서 가서 당장에 만나. 그래서 김기환이하고 만나가지고 협상해가지고 뚝딱뚝딱 하더니 또 육자회담 하자 그래가지고 불과 한 달 만에 2.13 합의가 나온 거예요.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물밑 협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트럼프는 더군다나 사업가인데 그 친구가 목숨 걸고 북한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지금은 미국도 안보리 제재를 즐기는 거예요. 뭘 즐기냐? 사드 배치한 걸 즐겨. 처음에 사드 배치해가지고 매일 아마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드를 위해서 아마 파티를 열 거예요. 사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하고 중국이 6.25 때 적국이었는데 한중 FTA 체결하더니 한중 교육이 한미 교육의 지금 3배 21세기는 경제 시대잖아요. 경제와 문화 시대. 경제가 교육이 훨씬 많아지는데 야 저러다가 중국한테 한국이 넘어간다. 사드가 있습니다. 그래 사드 한번 갖다 놔봐. 갖다 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으라고 싸우자 한국하고 중국하고. 야 정말 그거 신통하네 사드. 야 그거 북한 미사일 막는데 아무 소용이 없지만 한중 간에 그 이간하는 데는 아주 끝내주는 뭐 그냥 그게 누구야? 아마 분장 받았을 거예요. 사드 배치하자고 한 사람. 너무나도 지금 해피하죠. 거기다 북중 간에도 지금 원유 가지고 계속 티격태격 싸움장을 만들고 동북아에서 전부 미국에다 소나기에 다 들어갔어요. 이겁니다. 이게 국제정치예요. 국제정치라는 게 이런 거예요. 미국은 전혀 초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물론 김정은이가 미쳐가지고 핵폭탄을 로스앤젤레스에 쏜다. 이건 안 되죠.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협상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걱정하실 건 없는데 조금은 더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도 또 미국이 그럼 조건 없이 협상하자 하면은 여기서 스톱할 수 있지만 안 할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체면이 있지. 안 하잖아요. 안 하면 또 싸. 이제 로스앤젤레스 앞바다에다가만 쏠지도 몰라요. 뭐 어떤 형태가 됐건 아니면 광군체가 쏠지. 아직까지는 북한도 지금 겁이 있어요. 왜냐하면
괌 쪽으로 쏘다가는 잘못해서 미국이 이 새끼들 전쟁을 먼저 공격해 지시할 수도 있어요.